결혼할 때쯤에 2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첫 번째 수익형은 한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지역에 저 구독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뭔가 바뀌는 내가 하면 바뀌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할 때는 기다리고 이렇게 관망하고 있을 때는 법이 안 바뀌어요. 내가 실제 하려고 할 때 법이 바뀌어요. 누구나 그렇죠. 그리고 꼭 내가 탄 막차래.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때 저도 그 막차를 탄 거죠, 사실은. 2020년 작년 기준으로 자산이 120억이셨어요. 과연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사실은 이 자산이 121억이라는 걸 얘기하면 순자산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채가 포함된 거고요. 네, 부채율을 지금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 책이 출간될 쯤에 한 11월 정도, 제가 책을 쓸 때가 한 10월 정도였으니까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 몇 달 부족하겠죠. 하지만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가 이제 자산평가서를 보고 왔는데 126억 4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자산액이 순자산이 아니고 순자산이 네네, 아니고 자산 이야기가. 네. 순자산은 작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작년 대비. 예. 네, 제가 정말 더 자세하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보호 차원이 있어요. 보호 차원에서 네. 또. 근데 이게 사실은 순자산, 이 자산의 총액 120억 그러니까 썸네일 내기도 편하고 뭐 또 좋은 거긴 한데 방송을 하세요. 실질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해요. 120억 사실은 여기 오늘 저는 시골 사람이라 서울 이렇게 강남을 이렇게 오니까 건물들 굉장히 좋은 것도 많고 네. 웬만한 건물이면 100억 넘는 건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면 사실 그 부자라는 게 이렇게 많은데 무슨 120억 자산가라고 해서 이렇게 초대까지 해주시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부끄러워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왜 시골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즐거워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금 흐름이 얼마냐가 저의 자랑거리지 순자산액이 얼마냐는 자산액이나 순자산액이 얼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얼마나 네, 자랑 정도가 한번 될까요? 해주세요. 네. 현금 흐름은 한 6천만 원 정도 한 달에 월? 들어오고 있어요. 일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월 이게 6천만 원이 중요한 지금 거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120억밖에 안 되는데 6천만 원이 나오는 게 대단한 거지. 네. 사실 이 강남에 120억짜리 건물 많으실 건데 그분이 과연 월 소득을 6천만 원 발생하지 못할 거라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하다고 봐주셔야 되는데 실제 120억에 대해 몸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희 그럼 네. 월 6천으로 포커스를 네. 다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7억 2천이에요. 오, 대박. 전 더 지금 관심이 더 크게 생겼어요. 그것도 소득이죠. 거기서 또 지출이 또 나가겠죠. 네, 그건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네, 월 6천. 네, 또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자산으로 이제 기준을 삼아보면 43세 70억.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나고 나서 50억의 자산을 더 이제 늘려서 그렇죠. 지금 이제 네, 120억이 네. 되신 건데, 네. 아니, 어떻게 네. 이렇게 3년 만에 50억이라는 그렇죠. 자산이 늘릴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월 6천 현금으로는 벌쓰니까. 당연히 이제 궁금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자산을 확 키울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70억일 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자산에서 나오는 돈이 한 3,50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 3년 만에 120억이 됐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투기를 잘 해거나 어떤 뭐 갭 투자를 잘해서 이 점프업을 확 했다고 생각하지만 전 갭 투자는 일도 안 해요. 그리고 차익형 투자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있는데 비채 비율이 이 시점에 많이 올라갔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자산을 더 많이 산 거죠. 수익형 자산을 많이 사다 보니까 자산의 총량은 늘었는데 부채 비율은 안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제가 그때부터 3년 후부터 뭐 3년 전에 이제 직장을 이제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소득이 있어서 좀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건 아주 경미한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 건전하지 않은 상태로 갔나? 좀 더 건전하지 않은 상태로 전환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더 옳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업 플러스 거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네.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이렇게 네. 시세를 지금 자산을 형성을 하신 거네요. 그런데 실제 제가 이제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제 근로소득이겠죠. 그렇죠. 세금 너무 많이 내요. 너무 많이 내고
세금만 많이 내는 게 아니고 또 배당금 갖고 나오면 배당소득 또 내고 그럼 그 배당소득 받게 되면은 또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자동으로 올라가고 사실 재미없어요. 정말 해본 사람만이 해 주실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많이 번다고 해서 연봉을 제가 회사에서 3억을 번다 해서 저한테 떨어지는 돈이 반이나 될까? 이 정도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근로소득 제외하고 네. 그 수익형 부동산에서 나오는 그런 월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6천만 원. 아, 그게 이제 네. 수익형 자산으로 네. 들어오는 게 6천만 네. 원인 거고, 그럼 주로 그 수익형 자산도 되게 상당히 많잖아요. 뭐 네네네. 오피스텔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하는데 네. 어떤 분야에 좀 주로 이제 있으신가요? 전 주거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거의 원룸 개념의 1인이 원룸.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 형태는 오피스텔도 될 수가 있고, 원룸 다세대 다가구 건물도 될 수가 있고, 생활용 숙박시설, 요즘 핫한, 이제 문제가 많은 생활용 숙박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상가도 몇 개 있는데, 좀 재미없는 상가들, 좀 샀는데 좀 후회하고, 좀 실패한 상가들도 많이 좀 오히려 갖고 있어요. 주거형이 좀 더 안정적이고 예. 수익적으로 또 좀 탄탄한 편인가 네. 보네요. 과연 그럼 저분은 처음에 종잣돈이 많았을까? 저분 정말 종잣돈 우리처럼 좀 없이 시작하신 걸까? 이런 것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지금 진행하시는 분보다 종잣돈이 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있었죠? 거의도 없었어가지고. 저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19살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 나가면서 직장 생활이 시작됐어요. 네. 저는 군대도 안 갔고요. 제가 장애가 있어서 안 간 건 아니고 병역특례라는 뭐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어서 네네. 싸이가 핫한 병역특례 그런 거예요. 그걸 했는데 그거를 하고 대학도 야간 대학을 나와가지고 사실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대기업을 다닌 게 아니라서 제가 첫 달 월급이 32만 원이라면 믿으시겠어요? 92년도에 제가 직장 생활 처음 직장 들어가서 받은 월급이 3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증가해서 제가 결혼할 때쯤에 2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월급으로 부자가 되기는 사실 어려운 세상은 어렵죠. 맞는 거예요. 네, 특히 맞아요. 대기업의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고 중소기업 언제 잘려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 데서 월급도 많지 않고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리스크 제가 이제 앞으로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거지가 되겠구나라는 이런 불안함 위기감을 느끼셨구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집단들은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어떤 그 동기부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환경 때문에 더 열심히 그 하는 사람이 것 같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너무 온대지방에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 같은 기후에 사는 사람하고 열대지방 사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국민성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너무 따뜻하고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이 올 걸 예상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겨울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우리는 아니죠? 같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이야기 들어보면서 저랑도 네. 공통점이 저도 19살에 취업을 해가지고 네네. 군대를 안 가고 지금까지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면제 받으셨군요. 이 부분이 저랑 또 비슷해서. 여기서 엮이나요? 그래서 딱히 실제적으로 그 종잣돈이라는 게 기준이 없었네.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럼 얼마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얼마를 가지고 모았을 때 투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저는 이제 수익형 자산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니까 첫 번째 수익형은 한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지역에 제가 이제 임대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해갖고 살았는데 그 임대 아파트는 이제 전세식이었어요. 월 납입금이 없는 전세식의 이 아파트여서 뭐 다달이 월세를 내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러다가 주변에 택지 지구가 조성되면서 그 임대 아파트 분들이 다 그 아파트를 청약을 넣어서 다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렵고 그 형님들은 더 간다고 하고 근데 또 재밌게 지내던 형들이 또 다 이사 간다 그러니까 저희만 또 남는 게 또 씁쓸하길래
청약 통장을 뒤졌어요. 그때 있더라고요, 저도. 오. 그래가지고 넣어봤더니 또 됐어요. 됐어? 근데 그 당시에 이 지역도 올드한 지역이고 시골 지역이고 경쟁률이 한 3대1 정도 됐는데 그냥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모델하우스에서 당첨.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 청약 그런 게 그렇죠, 아니고 네. 직접 이렇게 하는 건데 나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딱 잡으세요. 당첨이 돼서 됐어? 나왔는데. 네. 총각 됐어? 네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됐죠. 그랬더니 몇 층 됐는데 왜 자꾸 물어보세요? 무섭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자꾸 물어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내가 그거 말 안 뺏어?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 반말로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팔아주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층 됐어요. 그랬더니 에이 5층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닐 것 같고 또 11곳이나? 그랬더니 2,500 줄게 팔아.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기대에 찼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막 돌아가. 팔진 않고 일단 기쁜 마음으로. 아니 무섭잖아요. 네. 이게 2,500의 가치인지 5,000의 가치인지 뭐 모르잖아요. 지금 그 형들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축하 파티를 했죠. 캔맥주를 사놓고 막 마시면서 즐겁게 하다가 담배를 한 대 펴야겠다 나와서 이렇게 혼자 담배를 피고 있는데 기분이 찹찹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당시 제가 월급을 250만 원을 받았는데 2,500만 원이란 돈은 1년치 연봉이랑 동일한 거잖아요. 제가 1년을 직장 생활에서 2,500만 원을 저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5년, 6년 저축해야 그 돈이 되는 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청약만 넣었을 뿐인데 나한테 준다? 이게 뭐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세상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이걸 알았어요. 현타가 왔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런 나쁜 사람들만 살아가는 세상인가? 그럼 난 멍청한 사람인가? 난 가난한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은 맞지. 근데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여태까지 몰랐던 거지?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지방은 청약 과열도 없었고, 안양이라든지 이런 서울에 있은 분들은 그렇게 막 청약을 하면서 무주택의 자격으로 청약을 당첨된 거를 판매하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아는 거죠. 그 분이 떴다방이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그분은 떴다방이었었고, 실제 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로열층이었다면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씁쓸해가지고, 내가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기술을 열심히 익혀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좀 딜레마 같은 게 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나만 바보같이 살았구나, 여태까지.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멍청하게 살면 거짓골 못 면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나 분명히 비슷한 경험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찍 그걸 느낀 거예요. 맞아요. 일찍 느끼고 또 행동으로 또 옮기기까지가 예. 정말 멋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그 아파트를 청약을 받았는데, 팔았어야 되는데,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전매 금지, 한 번만 전매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그때 탄생됐던 시기예요, 사실. 지방까지 청약 피가 붙을 정도면 과열이 됐던 거잖아요, 부동산이. 저 같은 사람이 청약을 넣을 정도면 과열됐겠죠. 그래서 그게 또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뭔가 바뀌고. 내가 하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할 때는 기다리고 이렇게 관망하고 있을 때는 법이 안 바뀌어요. 내가 실제 하려고 할 때 법이 바뀌어요. 누구나 그렇죠. 그리고 꼭 내가 탄 막차래.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때 저도 그 막차를 탄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아파트를 사고 싶었어요. B1,500만 원이 이제 1회밖에 전매 안 되니까 가격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800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그 프리미엄이? 네. 근데 내가 얻은 돈도 아닌데 2,500만 원이 800만 원이 내려가니까 돈을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 그때 팔걸. 아이고 이런 예장할 이런 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바보같이 그때 그 아주머니한테 빨리 팔았어야 되는데 나의 그 지인이었는데. 귀인이었는데. 귀인이었는데. 내가 좀 무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귀인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걸 못 파는 게 이제 한이 된 거죠. 그런데 아파트를
수익형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 임대 아파트 살고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아파트 신규 들어가면요. 입주 한 두세 달 전에 한번 사전 점검이라는 걸 해요. 점검하죠.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만한 종이 주고 문제되는 거 이렇게 붙이라고 하더라고. 거기다가 저거 갖고 오면 고쳐준다. 우리는 모르니까 이제 가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신나게 애기였고 가갖고 이제 집사람이 막 가서 막 줄자를 가져가서 막 뭐 놀자리 뭐 꼼꼼하게 또 막 체크고. 우리는 하자를 체크는 안 했어요. 그냥 뭐 어디다 놔야 되지, 화분은 어디다 놓고 애들 방은 어떻게 꾸밀 거고 막 이거를 집사람이 막 연구하더라고요. 이제 딱 나오는데 집사람은 너무 신나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저는 집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집사람은 너무 신나서 제가 이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 게 그 흥분이 좀 가라앉으면 얘기하려고. 근데 어느 정도 와서 흥분이 가라앉았길래 아내한테 이제 조용히 분위기 맞춰서 얘기를 했어요. 우린 이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아내가 무슨 소리냐. 너무 섭섭했겠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왜 우리가 거기 못 들어가. 우리 거기 들어가면 대출을 9천만 원, 9,900만 원을 받아야지 돼. 맥스로 거기서 대출해주는 최고 한도로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이자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가 나가. 그러면 하룻밤에 2만 원짜리 잠을 자야 되는데 나는 가위 눌려서 못 잘 것 같아. 2만 원짜리 밤. 당신은 잘 수 있을 것 같아. 2만 원씩 매달 내면서. 그러면 차라리 모텔 가서 자는 거랑 뭐가 달라? 2만 원짜리 이자를 내가면서 잔다는 게? 난 여기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랬더니 집사람이 가만히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그 말이 나올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렌탈을 주고 싶어.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전세로 주고 아니요. 월세로 주고? 월세로 줬는데 당시 평택에는 외국인한테 렌탈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미군들한테. 근데 한국 사람한테 월세를 주면 한 70만 원, 60만 원 정도 초기 아파트들은 좀 낮잖아요. 근데 당시에 외국인한테 렌탈을 주면은 돈을 많이 줘요. 그래서 대신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런 걸 좀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하면은 130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1년치 한꺼번에 줘요. 10,000원짜리로 줘요. 이거 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보증금이 없고 그냥 1년치를 한꺼번에 주는데 당시 5만 원권이 없었던 시절이라 봉투에다가 외국인이 저한테 돈을 주면서 세봐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거를 세는데 저 돈 잘 못 세거든요. 달러 세듯이 이렇게 세거든요. 이렇게 세갖고 그거를 다 세갖고 와갖고 집에 와갖고 그거를 아내가 이렇게 우리 이제 임대 아파트니까 조그만 집이잖아요. 거기에다 거실에다 뿌렸어요. 그 돈. 이렇게 돈 구경해라.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첫 번째 재테크가 또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죠. 실거주로 접근은 맞습니다. 했지만. 사실은 그게 우연찮게 간 거죠. 근데 제가 들어갈 자신이 진짜 없었고, 그리고 좀 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내 직은 작을수록 좋다라는 원칙이 그때 만들어지던 거죠. 그러면서 130만 원을 받아서 50만 원 내지 40만 원 원금 이자를 갚고 나머지는 다 원리금 상환을 한 거죠. 이게 또 목돈으로 받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을 원금 상환을 다 해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오래 줬어요. 그 집 자체를. 그럼 그렇게 사실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시작이 되었고, 그럼 실질적으로 종잣돈은 솔직히 진짜 거의 제로 베이스가 맞네요. 제로 베이스가 맞은 거고, 이제 첫 번째 그 실거주를 살지 않고 이제 렌탈을 해주면서 그 돈으로 씨앗이 돼서 그럼 그 이후로 이제 또 다른 재테크를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내가 매년 이제 스트레스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좋은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주 만족도가, 왜냐면 거길 또 보고 왔잖아. 새 집을 안 봤으면, 내 눈에 안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봤거든. 보면 내 집 같거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나가면 집사람하고 둘이 걸레 갖고 가서 청소해주고, 또 다음 세입자 맡고,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러다가는 내가 쫓겨날 것 같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슬슬 돈을 모아서 그게 이제 사실 그 신축 아파트가 34평 베이스인데 제가 임대 아파트 사는 거는 24평짜리 22평인가 24평에 살았거든요. 복도식이라 굉장히 작은 집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한꺼번에 34평으로 이사 가는 건 아니다.
내가 아반떼 타다가 갑자기 그랜저로 갈 수는 없지 않냐. 중간에 소나타든 뭐 중간에 차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거쳐가야지 맞는 거지. 한꺼번에 그랜저를 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차를 사겠냐는 거예요. 제네시스로 갈 거 아니에요. 이거 상표를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진검다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28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해서 월세를 줬어요. 들어가 산 건 아니고. 아니고. 그런데 네. 아내한테 저지할 수 있는 매 마지노까지는 저지를 하려고. 네. 사놓고 월세를 줘놓고 이제 월세를 한국인한테 줘놓고 계속 그걸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다가 아내가 어느 정도 폭발하는 시점이 초등학교 입학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또 이제 아이들 맞습니다. 학교와 연관돼서 또 자제, 학교와 연관돼서 친구 관계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역에서 다니면 임대 아파트들이 다니는 학교와 또 일반 분양 아파트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육 수준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 학교를 들어가면 옮기기 어려우니 이 집사람도 안에 명분이 있는 거예요, 나름. 그래서 저는 이제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갔죠. 그 이제 정들었던 임대 아파트를 빠이빠이 하고 이제 28평짜리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간 거죠. 6평을 업그레이드 한 거죠.